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민생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를 돌며 저출산 대책 등 민생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부처 중 하나인 낙동강벨트를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등 지역 발전의 책임을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 돌리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 최창렬 영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의정 갈등의 중재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이것이 이제 내일 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실마리가 제시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일단 그 면허 정지 3개월 행정 처분하는 것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고요.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면허 정지 3개월을 실제 할 경우에 지금의 이제 그 전공의들이 이제 유급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1개월로 줄이는 방안까지도 지금 일부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뭔가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금 그걸 유예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2,000명 내년 증원 계획을 무조건 뭐 백지화하라, 철회하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모든 의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일 오후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아마 그 서울대병원 관계자 또 다른 분들이 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화의 물꼬가 터지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대화의 채널은요. 가급적이면 의료계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또 그 국무총리라든가 뭐 필요하면 이제 장관 또 뭐 용산의 수석 뭐 등등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대화를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슈를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갔네요. 너무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 네, 너무 늦었고 지금 이제 시간이 아직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어떤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따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대 정원 문제예요. 결국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2,000명에서 한 명도 유보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원래 의사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은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의료계의 요구와는 달리 국민들은 의대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도 2,000명을 반드시 증원해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의과대학의 배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까 보도 보니까 의사로 전체하는 게 아니라 뭐 의과학자로 돌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 학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의사들에게도 명분을 주고 그리고 의사들도 너무 이제 영명을 고집하면 이제 의사들 입장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영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요. 2,000명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1,900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됩니까? 의료개혁은 좋은데 너무 정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너무 고집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소환되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정치권이 나서는 것도 뭐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일절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일부러 방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직무유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양쪽이 이제 만났으니까 내일 뭐 총리도 또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권으로서는 이게 뭐 정치하고 연관 안 시킬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 국면이니까. 이거를 풀지 않으면 저는 선거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전향적으로 총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대통령께서 위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명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세를 보면 저는 이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중재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선거 분위기에 이 중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큰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 제일 큰 국가적 그 난제가 이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리고 안 풀리고는 뭐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에 이제 교수들마저도 주 52시간 해갖고 진료 범위나 진료 횟수 축소를 하게 되면요. 정말이지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그 애꿎은 희생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지금 의료계 내에서도요 한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한 10,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거는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수 그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10,000명을 2035년까지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 뭐 몇 명하고 뭐 몇 명 어떤 식의 로드맵으로 이렇게 늘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계가 아까도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할 게 아니고 일단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제 그 요구했던 거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제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요구했던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좀 보류해달라. 이거는 이제 관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서 모든 거를 뭐 거기 와서 뭐 이 원점에서 다시 재조정하자 이런 주장을 할지라도 근데 심지어 이제 내일 의협에 이제 새로운 회장이 뽑히는데 대화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면요. 이제 의료계가 과연 국민들, 환자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의료계가 빨리 대화의 테이블에 일단 돌아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했지만 좀 정치권이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정부의 일이지 왜 당의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이 나서야지 왜 안 나섭니까? 아무리 선거를 해도 그럼 이걸 방치하라는 얘기예요? 야당도 직무유기예요. 야당도 나서야죠.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왜 하죠 그럼? 대한민국에 엄청난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그건 야당 대표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일을 왜 당이 나서느냐? 그건 전 말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고 아마 뭐 제 추론이긴 한데 야당으로서는 이게 안 풀리길 바라겠죠.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건 정부나 여당, 당정 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근데 그걸 애써 부정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얘기라서 전 뭐 별로 고려할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들 위해서 어떤 이 의정 갈등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푸는 주체는 역시 정부예요. 그 정치입니다. 정치의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이럴 때 있으라고 하는 게 정치. 보통 정치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엄청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걸 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가 이걸 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사법이 풉니까? 누가 풉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건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당이 나서야죠. 야당도 대안 제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도 근데 일절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 대해서. 근데 이제 와서 여당이 나섰다고 해서 이걸 왜 정부가 할 일인데 왜 당이 나서느냐?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갭투기 의혹을 숨기고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세종시갑의 이영선 후보가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갑은 두 사람만 하게 되고 민주당의 후보는 없어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률 위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좀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부천 의뢰 또 그 공천 받은 그분도 보니까 뭐 이 그 재산 신고된 거 선관위에 신고된 거 보니까요. 부동산이 뭐 무려 뭐 6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56억 원을 대출 받아주고 64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역시 이제 갭 투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되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이제 이영선 후보가 갭 투기 의혹이 있다고 그랬으면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몇 명 문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생긴다. 일단 용인갑에도 보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4년 전에 그 신고된 거 대비 50억 원의 재산이 늘었어요. 50억 원의 재산이 늘었는데 낸 세금은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어떻게 50억 원의 재산이 증가가 됐는데 세금은 2천만 원도 안 냈는가? 뭐 이게 의혹투성인 게 굉장히 많죠. 후보 등록이 된 이후에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공천 취소가 되면 이제 후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아니 지금 여기 세종시 가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도를 어차피 했으니까. 뭐 네. 우리가 한서울 잃더라도 이건 절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옳은 말씀 한 겁니다. 한 건데 이 계속 이제 여당 야당이 이제 그 이미 공천대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영선 후보 전 후보입니다만 전 이제 후보가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아니 공천 취소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선거가 좀 보름 남았잖아요. 보름 남았는데 아마 지금 거의 승패가 결정된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유권자들도 웬만해서는 잘 마음이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마음의 표심을 결정했을 텐데 여전히 그 박빙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박빙인 지역들에다가 유권자 개인별로 본다면 이 표심에 대단히 이 표심이 이런 이슈에 민감한 대단히 탄력적인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어느 정당이 다 문제, 양당이 다 문제 있습니다만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 그게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기 김만옥의 변호사 한 것 같은데 아까 부천을에 그런 얘기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도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이 이건 서로 이제 뭐 지금 그 후보들 뭐 이런 분이 한두 분 아니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더 많이 이제 상대방의 흠을 끄집어내서 이익을 보이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이번 정치의 특징이 이번 선거가 항상 정치가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득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쨌든 끌어내려서 득표하려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반사이익의 정치의 전형이다. 근데 그게 막판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흑색선적이다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뭐 세자녀 등록금 전액 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생 공약으로 표심 자극을 하고 있는데 보수의 결집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도태 후보, 장해찬 후보 그 공천이 취소되면서 영남권에서 약간의 좀 이상 기류가 좀 형성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도태 후보가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고 또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지금 경합 중에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구 경북 또 부산 이쪽에 약간씩 보수가 제대로 결집하지 못하고 약간씩 이렇게 전열이 흐트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거기서 뭐 어떤 뭐 합의문 같은 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그거 자체가 보수의 표심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예방할 뭐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수의 표심을 결집시킬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나무랄 건 없죠. 그리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수 결집도 물론 중요합니다. 보수 결집 그리고 뭐 저기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뭐 산토끼를 이제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한각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특히 한강벨트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낙동강 벨트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한강벨트도 그러니까 한강벨트와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쪽이 상당히 그 스윙보트고 이제 박빙인 지역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텃밭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서울의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서울도 강 이북하고 한강 이남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방해서 보수 결집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아무튼간에 지금 이 현재 중앙 정치의 변수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게 백약이 무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료대란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얼마나 권력 핵심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안이 그대로 적당히 그냥 가면은 만나는 신용하고 이렇게 되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착착 이게 축적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만나는 건 좋아요. 만나는 뭐 나쁘고 하나도 없는데 보다 중요한 것들에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민주당의 공약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전 국민한테 25만 원, 한 가구당 약 100만 원의 남짓한 비용으로 민생을 회복하게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 공약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대단히 그 논쟁적인 공약 같아요. 이건 뭐 대단히 디베이터블한 공약인데 이거야말로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냐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내세웠던 게 기본소득 문제였고 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했잖아요. 그 연장이긴 한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 가뜩이나 물가가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꼭 좀 국민의힘 얘기가 꼭 맞다고는 보지 않아요. 1인당 25만 원이면 사실 그게 선별복지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어려운 사람은 나눠주지 굳이 다 주느냐 이렇게 되면 물가도 인상 효과도 있고 그런데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면 분명히 있거든요. 내수 인장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이 부분을 전 국민의힘이 무조건 물가 인상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나 우린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책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당에서 이런 얘기가 좀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뒤늦게도 이런 얘기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표심을 의식해서겠죠. 뭐 표심 의식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선거 국면이고 양당에서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러한 점이 오히려 중도층에게 전 호소력이 있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소구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무조건 상대방 공약이라고 해서 깎아내리는 거는 전 바람직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물가 얘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뭐 이제 1인당 25만 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죠. 물가 잡겠다면서 돈을 풀어요? 그게 아니죠. 이건 경제학을 완전히 거꾸로 배운 뭐 이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일단 1,500억 정도 안정화 자금 해가지고 좀 가격이 그래도 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하게 거짓 사실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뭐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스스럼 없이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과 가격이요. 뭐 10,000원 주면 한 4-5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그런 거고 근데 대파 가지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데 대파 가격도 하향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물가 급등을 정말 걱정했다면 어떻게 하면 물가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남쪽으로 가는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북쪽으로 하는 지금 처방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진짜 이 뭐 매표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매표행위 대파 요즘에 대파 얘기 많이 나오죠. 조국 전 장관도 얘기 대파 얘기하고요. 대파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몇 번 써먹었으면 됐지 뭘 계속 써먹습니까?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를 한다 이런 말 쓰는데 네. 말장난들을 너무 많이 해요. 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대파 얘기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써먹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과 이제 어제 동네에 그 뭐 마트 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뭐 좀 사러 2,800원이더라고요. 네. 제 동네에서 그래서 10,000원 이거는 물론 좋은 사과는 10,000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선거라는 게 뭐 과장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수위 높은 비난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막 선동적인 건 좋지 않고 전 그래서 이제는 보름 남았으니까 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요. 과도하게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과 10,000원이다. 네. 뭐 대파 850원 얘기 한 번 한 거 가지고 계속 써먹고 이렇게 되면요.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은 더 거부할 수도 있어요. 회수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아까 얘기한 건 그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은 물가 인상을 잡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민생 복지를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였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아무튼간에 지금 정책 얘기가 나온 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데 이거 너무 이것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정책 얘기는 이건 곤란하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갭 투자한 사람 많다라고 네. 하고 공격을 좀 했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조수연 후보나 이제 김상욱, 구자령, 유영아 후보의 과거 수임을 하면서 이제 과거 피해자를 수임해서 공천 취소가 됐던 강북 의뢰 그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한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좀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 네. 강북을에서 공천 취소된 조수진 변호사처럼 말이죠.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뭐 옹호해 온 뭐 이런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그다음 민생 변호사를 자처했던 그 세종의 그분이 거꾸로 이제 갭투기의 장본인이었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저희 당의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 이율배반을 저질렀는지 그냥 단순히 뭐 누구 변호를 맡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인지 뭐 판결문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좀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보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양쪽의 후보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이 후보들도 과거 쭉 발언들 보면 문제되는 발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변호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건데 이건 이쯤에서 넘어가야 돼요. 이거 뭐 다 이어서 공천 취소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강북을에서 취소된 그 조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너무 컸죠. 이수영 변호사 같은 경우 이제 갭투기 문제가 있고 워낙 이제 당에서도 못 갈 수 없는 정도로 하니까 취소하고 이제 이미 등록되고 난 다음에도 취소하고 이런 건데 양쪽 정당이 뭐 계속 상대방 후보들 끌어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와서 뭐 공천 취소도 못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잔뜩 문제 제기하고 이 판단 이거 유권자가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부울경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찾아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세게 얘기한 것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다 이 얘기였죠. 정권 심판론은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아마 프레임일 겁니다. 총선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여권에서 좀 완화하려면 어떤 악재가 되는 변수 하나하나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황상무 수석은 뭐 사퇴했습니다만 이종섭 대사건도 여전히 전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중도층들에게. 이런 걸 변수 제거해 주면 그 야당이 그 정권 심판을 제시할 만한 명분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런 게 자꾸 남아 있으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을 계속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이 이런 빈밀을 야당이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원천적으로 의료 문제도 있고 의료 문제 그 두고 봐야지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악재가 여권에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악재를 해결하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뭔가 이 악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야당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정권의 심판론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그걸 저지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여당이나 여권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지금 빈약해요. 제가 볼 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정권 심판론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부족하다. 좀 부족한 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 지형을 봐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의정 갈등을 좀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총선에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할지 선거판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이렇게 조성돼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그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이지 뭐 두 팔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험지는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이 험지인데 영남에서 한 두 자릿수를 얻겠다라고 목표를 가졌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영남이 그 이제 부울경 포함해서 부울경 그리고 대구 포함은 65석입니다. 대구, 경북 포함 다 해가지고. 근데 부울경 이쪽은 호남이 완전히 민주당 텃밭인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낙동강 벨트도 있고.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도 낙동강 벨트 9군데 중에서 5곳을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대신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28석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 영남 지역은 부울경 포함해서 65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선전을 하고 그래야 이 수도권에서 좀 지더라도 만회가 되는데 낙동강 벨트가 자꾸만 이렇게 위험에 처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한강 벨트도 흔들리고 이러면 어디서 득표할 데가 별로 없다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여건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 의석이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쪽에 민주당이 이쪽에 그 낙동강 벨트를 공략하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역구에서 이제 인물들 차이 때문에 지역구와 시비가 좀 갈리긴 하겠죠. 뭐 한강 벨트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낙동강 벨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주 지역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유권자는 역시 중앙 정치에 비해서 대단히 민감하다고요. 이른바 공중전이라는 표현들을 남들이 많이 쓰던데 네. 이른바 공중전에서의 이 구도가 이게 흔들리면 말이죠. 그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걸 잘 해줘야지 이 밑에서 그 뛰는 후보들이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몇 가지 쟁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당과 대통령실에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직접 선거를 치르는 조직인 정당하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좀 갭이 있는 그 대통령실과는 다른 거거든요. 이걸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그 부분도 좀 약해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야당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 네. 영남권에서 두 자리 의석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영남권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뭐 TK야 뭐 대구 경북이야 원래 이제 민주당이 뭐 한석 얻기도 좀 힘든 곳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부울경에서 이른바 민주당 또 울산에서는 울산 북구에서는 또 진보당 후보로 또 그 야권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성돼 있는 이상 기류로 보면은 민주당이 그런 식의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다.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좀 그 저희 국민의힘이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잘못하면 거기 텃밭, 안방인데 네. 거기를 그렇게 뭐 두 자릿수 의석을 내주게 되면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뭐 수도권 판세는 보나마나 뭐 절대 불리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낙동강 우리 6.25 때도 이제 낙동강 전선을 잘 유지를 하고 버텨내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좀 그런 정도의 비장한 각오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줄어드는 무당층이라는 주제인데 먼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번 지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정당 지지도 중에서도 이번에 비례대표를 어디로 뽑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나왔죠.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의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를 보면 비례대표 때 여기를 찍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 미래는 29.8%, 민주연합은 20.1%인데 조국 혁신당이 27.7%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생각보다 높은 퍼센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 돌풍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돌풍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전 참 예상 못했어요. 네. 조국 혁신당 이 정도로 지지율이 높게 나올지 정말. 그러니까 비례를 몰랐는데. 찍을 때는 나 여기를 찍겠다 이거죠. 그 지역구는 아예 안 냈으니까 네.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민주당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비례는 자기들 찍어달라는 건데 27.7%란 말이죠. 리얼미터 조사하는 말이죠. 네. 이게 굳이 분석을 한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한 반윤석열 유권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조국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가 계속 노출돼 왔기 때문에 네. 야권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볼 때 윤석열 후보 쪽이 윤석열 대통령 쪽인 여당은 찍기 싫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영 뭐 마음이 안 내키고 그러는 터에 이제 조국 대표가 등장한 거예요. 등장하니까 이게 친명 비명 친문 유권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이볼 때는 하나 찍을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지역구도 민주당만 찍으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 민주당 찍자 그래. 반윤석열로 가니까 비례는 이쪽으로 가자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결과론적인 분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이해는 좀 안 가는 게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2심에서 어쨌든 실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와서 아직 몰라요. 뭐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인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게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건지 분석을 좀 제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으로는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사회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누구 말에 의하면 뭐 동정심도 뭐 이게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도 누가 하더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런지 또 뭐 어떤 사람들 뭐 조국 대표만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도 그러는데
글쎄 어쨌든 저로서는 대단히 이건 놀랄만한 사건이라서 이게 마지막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국 정치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네. 이건 좀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의 분석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돌풍의 이유. 돌풍의 이유는 뭐 지금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이게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은 47.8%고 국민의미래가 29.8%예요. 네. 그러니까 무려 18%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뭐 한 5% 차이로 뭐 이런데 비례대표 이게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꼬리가 몸통 흔들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지민 비조를 얘기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을 찍어달라는데 이게 거꾸로 그 조국 그 당 측에서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지민 비조를 넘어서 비조 지민이다. 그러니까 조국 당이 없었다면은 네. 아예 그냥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고 포기했을 사람들이 그 비례대표라도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투표장에 나왔고 조국 당을 찍어주러 나왔는데 투표용지 2장 받는데 비례대표 투표만 하고 지역구 투표는 기권하고 올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비례 투표가 지역구 투표에게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것은 네. 이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에너지 동력이 최근 들어와서 조금 약해졌다. 그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비례대표의 지도 말고도 잠시 한 번 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도 약간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 차이가 뿐만 아니라 무당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양 거대 정당으로 흡수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네. 지지하는 정당 없으면 무당층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저쪽에 그 중도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이동해 가느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국 당이 이렇게 급부상함으로써요. 이게 이제 지역구 투표에 조국 당이 미칠 영향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비례 투표가 오히려 지역구 투표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없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객관적 그 무슨 분석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점에서 참 이 설명이 좀 곤란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정당 지지도가 37.1%고 네, 민주당의 42.8%는 이거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처럼 이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면 비례에서 엄청나게 높아요. 국민의미래 29.8%보다. 비해서는. 그럼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판세, 뭐 신문에 나온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서울에서 절대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나와요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도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근데 지금 이 현재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정당 지도만 보면 그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요즘에 박빙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 추세 자체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긴 한데 그래서 보수층들이 좀 대답을 회피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ARS가 아무래도 진보층이 답변을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가 너무 지금 국민이 불리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보름 동안에 많은 게 또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어쨌든 뭐 이 의료 갈등 문제가 의정 갈등도 어쨌든 정부가 나섰고 말이죠. 당은 나섰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선거를 관통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잘 해소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선거의 승패가 갈렸고 어차피 지금 공약이나 정책 가지고 뭐 무당층이 이동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총선을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의제가 나오지 않는 한 여기까지 뭐 25만 원 지원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특히 뭐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세 자녀 나면은 뭐 대학 등록 다 면제하는 이런 거 가지고 저는 판세가 완전히 좌우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